안녕하세요. 단밤이에요.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여러분들께 동양의 탈무드라 불리는 사서삼경 이어서 들려드리려고 해요. 단편 이야기 속에 많은 교훈이 담겨 있어서 잠드실 때 들으시면 잠이 더 솔솔 오실 거예요. 그럼 오늘도 제가 재미있게 읽어드릴 테니 제 목소리 들으시면서 달달한 밤 보내시길 바랄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꼭 해주실 거죠? 간사한 지혜. 어느 해 여름 청나라에 폭우가 쏟아져 부자 한 사람이 강물에 빠져 죽었다. 그런데 한 사내가 우연히 그 시신을 건졌는데 문득 그의 머리에 스치는 것이 있었다. 이 사람이 부자였으니 잘하면 큰 돈을 만져볼 수 있겠는걸. 아닌 게 아니라 그 부자의 가족들이 사내를 찾아왔다. 섭섭하지 않게 돈을 주겠으니 시신을 넘겨주시오. 그러나 그는 더 큰 돈을 요구하며 시신을 넘겨주지 않았다. 부자의 가족들은 중재를 잘하기로 이름난 한 노인에게 찾아가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알려달라고 부탁했다. 노인은 태연하게 말했다. 무슨 그런 걱정을 그렇게 하시오? 그자는 결국 시신을 내놓을 수밖에 없을 텐데. 생각해 보시오. 그 시신을 가져갈 사람은 당신들밖에 없지 않소? 듣고 보니 맞는 말이었다. 부자의 가족들은 돈을 더 줄 수 없다며 버텼다. 그러자 이번에는 시신을 갖고 있는 사내가 노인을 찾아왔다. 그들에게 돈을 더 받아낼 방법이 없겠습니까? 노인은 이번에도 역시 태연하게 말했다. 걱정할 거 없소. 당신이 버티면 버틸수록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을 것이오. 생각해 보시오. 그들이 돈을 주고 살 시신은 당신이 갖고 있는 것밖에 없지 않소. 치욕을 안겨준 은인. 한나라의 명장 한신이 젊었을 때의 일이다. 그의 집은 매우 가난하여 남의 집에 얹혀 살기 일쑤였다. 그러나 집 주인은 한신을 홀대하여 밥 한 끼 제대로 주지 않았다. 한신은 할 수 없이 그 집을 나올 수밖에 없었다. 그 집에서 굶어 죽으나 밖에서 굶어 죽으나 죽기는 매한가지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람이 죽으라는 법은 없어서 한신에게 구세주 같은 사람이 나타났다. 하루는 한신이 물고기라도 잡아먹을 요량으로 강가에서 손으로 고기를 잡고 있었는데 마침 빨래하러 온 여인이 그를 발견했다. 저런 젊은 나이에 강가에서 고기나 잡아먹으려 하다니. 여인은 곧장 집으로 가서 밥과 반찬을 날라왔다. 그녀는 이후에도 수십일 동안 한신에게 먹을 것을 주었다. 한신은 너무나 고마워 여인에게 은혜를 꼭 갚겠노라 다짐했다. 그러나 여인은 자신이 한 일에 대하여 전혀 생색을 내지 않았다. 나는 그저 젊은이가 끼니를 굶어
풀 죽은 모습이 하도 딱해 그런 것뿐이요. 그 후 인근 마을의 한 젊은이가 한신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 여러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한신을 불러 모욕을 주었다. 사내 놈이 오죽 못났으면 여편네가 날라주는 밥을 먹고 사느냐? 그래도 내가 사내라고 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그는 한신에게 남자라면 자신을 칼로 찔러보라고 도발했다. 만약 그럴 용기가 없으면 자신의 가랑이 사이로 기어가라는 것이었다. 나는 아무 이유 없이 살인하여 죄를 짓고 싶지 않다. 그러자 젊은이는 한신을 더욱 깔보며 소리쳤다. 나를 찌를 용기도 없는 놈이 무슨 큰 소린가? 결국 너는 나를 찌르지 못했으니 내 가랑이 사이로 기어서 지나가라. 젊은이의 말에 한신은 피가 거꾸로 솟는 듯 했으나 이내 이를 악물고 그가 시키는 대로 기어서 가랑이 사이로 지나갔다. 그러자 그 광경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모두 배를 잡고 웃었다. 몇 년 후 한신은 초나라의 왕위에 올랐다. 어느 날 한신은 과거에 신세를 진 사람들을 궁궐로 불러들였다. 그는 강가로 먹을 것을 날라주었던 여인에게는 1천금을 주었다. 그리고 한때 얹혀 살던 집 주인에게는 100전을 주었다. 한신은 집 주인에게 말했다. 당신보다 여유가 없는 사람들에게 덕을 베풀지 못했으니 당신은 소인이요. 그러니 당연히 대인의 면모를 갖춘 저 여인보다 적은 돈을 내린 것이요. 그리고 과거에 자신을 칼로 찌르라고 종용하며 가랑이 사이로 기어가게 한 젊은이에게는 벌 대신 관직을 주었다. 신하들은 한신의 그 같은 조치를 이해하지 못했다. 한신이 의아한 표정을 짓는 신하들에게 말했다. 만약 예전에 한순간의 분노를 참지 못하고 저자를 칼로 찔렀다면 오늘 이 자리에 내가 없었을 것이다. 나는 그날의 수모를 잊지 않으려고 매일 이를 악물었다. 그리고 엄청난 노력을 했다. 그러므로 어찌 보면 저자는 나의 은인일 수도 있는 것이다. 이제 죽은 목숨이라고 생각했던 그 젊은이는 한신의 넓은 도량에 새삼 감탄을 금치 못했다. 어려워도 꿋꿋한 것이 용기. 어느 날 제자 자로가 공자를 찾아왔다. 스승님, 강하다는 것은 어떤 걸 말합니까? 자로는 공자의 제자 중에서도 가장 용맹스럽고 힘이 센 장수 같은 인물이었다. 자로의 물음에 공자가 되물었다. 남쪽 지방에서 말하는 강함을 묻는 것이냐? 혹은 북쪽 지방에서 말하는 강함을 묻는 것이냐? 아니면 너 자신이 생각하는 강함을 묻는 것이냐? 자로는 자신의 질문에 대하여 그렇게 여러 종류의 답이 나오리라고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제가 잘못 여쭌 것 같습니다. 이 기회에 강함의 모든 것을 알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일러주마. 공자는 우선
남쪽 지방에서 말하는 강함의 비밀을 설명해 주었다. 남쪽 지방에서는 너그럽고 부드러운 기운으로 가르치고 잘못한 행동에 대해서는 보복하지 않는 것을 강하다고 한다. 그러고는 북쪽 지방에서 말하는 강하다는 의미를 설명했다. 북쪽 사람들의 용맹함이란 억세고 거친 사람들의 그것이다. 창과 갑옷으로 무장하고 죽어도 아무 미련을 두지 않는 것이 그 사람들이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것이 진정한 용맹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군자는 강한 것을 힘으로 여기지 않는 법이다. 군자는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평소에 잘 다져진 마음을 꿋꿋하게 지킨다. 이것이 진정한 용기라고 할 수 있지. 그러니 어느 쪽이 더 용맹스러운 것이겠느냐? 인생에 전곡을 짚을 줄 알아야. 말을 길들이는 두 조련사가 있었다. 그들은 한 스승 밑에서 함께 조련수를 배웠는데 나중에는 말의 얼굴만 보아도 어떤 녀석이 뒷발질을 잘하는지 분별해낼 정도로 능숙한 기술을 갖게 되었다. 하루는 스승이 두 제자를 불러 시험을 보았다. 자, 여기 말 한 마리가 있는데 이 녀석이 뒷발질을 잘할 것 같은지 한번 판별해 보아라. 평소 그 말은 성격이 고약한 편이었다. 그래서 조금 나중에 조련수를 시작한 제자는 뒷발질을 엄청 강하게 할 것 같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조련수를 배운 제자는 대답도 하지 않은 채 말의 뒤로 돌아서서 손바닥으로 엉덩이를 서너 차례 때렸다. 사형, 위험해. 나중에 배운 제자가 깜짝 놀라며 소리쳤으나 말은 뒷발질은커녕 엉덩이를 더 맞지 않으려고 앞으로 슬금슬금 도망치기 시작했다. 참으로 이상하군. 평소에는 분명히 성질이 고약한 녀석이었는데. 후배 제자가 무안해하자 선배 제자가 까닭을 설명해 주었다. 자네 판단도 전혀 틀린 건 아닐세. 이놈은 분명히 평소에 사나운 녀석이었으니까. 그런데 자세히 보면 지금 저 녀석의 앞무릎이 평소보다 많이 부어올라 있네. 앞발을 다친 게지. 말이 뒷발질을 하려면 자기 몸의 무게를 앞발에다 두어야 하는데 지금은 부상을 입었기 때문에 뒷발질을 할 수 없음일세. 후배 제자가 가까이 가서 말을 살펴보니 정말 앞발이 눈에 띄게 부어 있었다. 결국 자네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판단에서 실수를 한 셈이지. 그때 두 사람의 행동을 잠자코 지켜보던 스승이 나서서 말했다. 사람의 삶에도 말의 앞발과 같이 그 힘의 중심이 되는 곳이 있기 마련이다. 하지만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때론 그 중심이 되는 곳에 말의 무릎과 같은 고장이 생겨 자기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기지. 너희는 지금 저 말을 통해 인생의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배운 셈이다.
계획보다 중요한 실천. 중국 사천 변방에 있는 절에서 수양하던 두 스님이 더 넓은 세상을 보기 위해 여행을 계획했다. 그런데 한 스님은 가진 것이 하나도 없었고, 한 스님은 틈틈이 저축을 하여 꽤 많은 돈을 갖고 있었다. 어느 날 두 스님이 만나 여행 이야기를 나누었다. 가난한 스님이 말했다. 이제 어느 정도 여행 계획도 마쳤으니 내일이라도 남쪽 지방으로 여행을 떠나야겠네. 나와 함께 가지 않겠나? 저축을 많이 한 스님이 깜짝 놀라 말했다. 나는 아직 준비가 덜 됐네. 한 2, 3년 더 저축을 하면 작은 배 한 척은 구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 함께 가세. 한일세, 계획은 이미 충분히 세웠네. 나는 자네보다 훨씬 먼저 여행 계획을 세우고도 아직 떠나지 못하고 있는데 자네는 겨우 한 달 계획을 세우고 떠나려 하니 도대체 무엇을 믿고 그러는가? 저축을 많이 한 스님이 묻자 가난한 스님이 대답했다. 나는 물병 하나와 밥그릇 하나만 가지고 떠나려 하네. 그것 말고 뭐가 더 필요한가? 이튿날 가난한 스님은 절을 떠나 혼자 여정에 올랐다. 물론 저축을 많이 한 스님은 따라 나서지 않았다. 이듬해 가난한 스님은 3년 동안의 여행을 마치고 다시 절로 돌아왔다. 그러나 남아있던 스님은 여전히 여행길에 오르지 못한 채 저축을 하며 계획만 세우고 있었다. 물에도에 몸을 맡긴 사내. 공자가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다가 큰 강 하나를 만났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강 저편에서 사람이 허우적대고 있었다. 그것도 엄청나게 내리 쏟아지는 폭포 밑에서 허우적대는 것이었다. 저 정도로 거센 물살이라면 물고기조차 살 수 없을 거야. 아마도 자살을 하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자 중 하나가 공자에게 말했다. 그럴지도 모르지. 너희가 가서 저자를 구해주거라. 그러나 제자들이 물속으로 뛰어들려고 할 때 그는 이미 강물을 따라 밑으로 떠내려가기 시작했다. 제자들은 강으로 뛰어들지 않고 그를 쫓아 밑으로 향했다. 그런데 제자들이 강 밑으로 가보니 그는 유유히 콧노래를 부르며 천으로 몸의 물기를 닦고 있었다. 그의 얼굴을 살펴보니 자살하려는 사람의 표정이 아니었다. 공자가 그에게 다가가 물었다. 저 폭포는 높이가 30길도 더 되는 것 같고 저 정도의 소용돌이라면 물고기는 말할 것도 없고 악어처럼 힘센 것도 헤엄을 칠 수 없을 것이요. 그런데 그대는 저처럼 험한 곳에서 빠져나와 콧노래까지 부르고 있으니 도대체 어찌된 영문이요? 그가 대답했다. 저는 그저 저 강에서 수영을 하고 방금 올라온 것뿐입니다. 오, 그렇소? 그렇다면 헤엄을 치는데도 무슨 특별한 기술이나 도가 있다는 거요?
그가 담담하게 대답했다. 제가 특별한 기술이나 도를 가졌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하늘이 내려주신 천성에 따라 커왔고, 천명에 따라 헤엄치는 기술을 배우고, 또 천명에 따라 헤엄쳤을 뿐입니다. 저는 물을 거스른 것이 아니라 물결의 소용돌이를 따라 물속으로 들어갔다가 소용돌이가 솟구치면 따라 올라온 것뿐입니다. 그의 말을 듣고 공자가 제자들을 향해 말했다. 지금 이자는 물의 도에 따라 자신의 몸을 맡겼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천성에 따라 자란 몸은 사사로운 생각을 버리고 천명에 따라 움직이면 그 해가 미치지 않는 법이다. 백성의 마음은 하늘의 마음. 맹자의 제자 만장이 스승에게 찾아가 물었다. 요 임금께서 천하를 순 임금에게 주셨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맹자가 대답했다. 그렇지 않다. 천자라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천하를 남에게 줄 권리는 없는 것이다. 만장이 다시 물었다. 그렇다면 순 임금께서 천하를 얻은 것은 누가 주어서 그리 된 것입니까? 맹자가 대답했다. 하늘이 주신 것이다. 하늘이 주셨다면 하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자세하게 명령을 내리셨다는 말씀이십니까? 그게 아니다. 원래 하늘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오직 그 사람의 행동과 그 행동에서 빚어지는 일의 발자취를 따라 하늘의 뜻을 표시할 뿐이다. 사람의 행동과 일의 발자취를 가지고 하늘이 그 뜻을 보여준다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그리하는 것인지요? 천자는 자기 자리를 물려받을 만한 인물을 찾아내서 하늘에 천거할 수는 있지만 하늘에 강요해서 자기가 점 찍은 사람을 천자 자리에 앉힐 수는 없다. 옛날 요 임금께서는 순을 하늘에 천거하셨고 하늘은 이를 받아들였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순을 내놓아 여러 일을 시켜보았는데 하는 일마다 백성의 마음을 들게 하여 모두가 순을 따랐던 것이다. 바로 이를 두고 하늘은 말을 하지는 않지만 천자로 추천된 사람의 행동과 그 행동에서 빚어지는 발자취를 통해 하늘의 뜻을 표하는 거라 말하는 것이다. 만장이 맹자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결국 백성들의 마음이 하늘의 마음과 같다는 말씀이시군요. 백성에게 다가갈 수 있어야. 제나라 제상 관중이 병석에 누운 지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일어나지 못하자 환공이 친히 병문을 갔다. 환공이 보니 관중은 이제 일어날 가망성이 거의 없었다. 환공은 조심스레 물었다. 내가 하는 말 오해는 마시오. 만일 그대에게 불행한 일이 생긴다면 앞으로 누구에게 제상 자리를 맡기면 좋을지 말해줄 수 있소? 관중이 대답했다. 오해라니요. 당치도 않습니다. 폐하를 보필하지 못한 제 죄가
막중합니다. 폐하께서 지금 다음 재상을 생각하고 계시다는 것은 그만큼 국정을 잘 살피신다는 의미입니다. 혹시 다음 재상으로 생각해 두신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포수가를 염두하고 있어. 포수가가 관중과 가장 가까운 친구 사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다. 그래서 환공은 포수가라면 관중도 당연히 마음에 들어할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관중의 생각은 달랐다. 포수가는 적당하지 않습니다. 그는 청렴하고 선한 인물임에는 틀림없지만 자기보다 못한 사람과는 가까이 하지 않으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백성들에게 허물없이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좋겠소? 제 생각으로는 스뿡이 좋을 듯합니다. 그는 진리를 알고자 할 때 자기보다 못한 사람에게도 겸허히 배우려 합니다. 또한 자기보다 어려운 자를 보면 가엾게 여겨 인정을 베풉니다. 그는 겸손하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허물 없이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백성들 또한 그를 존경하며 따를 것입니다. 도둑을 없애려면 진나라에 도둑이 심하게 들끓었다. 관조를 풀어 모두 잡아들이려 했으나 도둑들이 워낙 신출귀몰해서 잡을 수 없었다. 왕은 고심 끝에 치웅을 불러들였다. 치웅에게는 사람의 눈과 눈썹의 상을 보면 그가 무슨 마음을 품는지 꿰뚫는 신통력이 있었다. 그러자 진나라의 현자가 나서서 왕에게 진언했다. 치웅은 도둑을 완전히 근절시킬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오? 그는 비상한 재주를 지닌 사람이요. 나는 관졸 1000명보다 치웅 한 사람이 더 낫다고 생각하고 있어. 당장은 효과를 거둘 수 있겠지만 결국 치웅은 죽음을 당할 것입니다. 현자의 말대로 치웅은 그동안 잡아들인 것보다 더 많은 수의 도둑을 검거해 감옥으로 보냈다. 치웅의 신통력에 위기감을 느낀 도둑들이 한자리에 모여 회의를 했다. 아우, 치웅 때문에 우리가 마음 놓고 활동할 수 없으니 그를 제거해야겠소. 결국 그들은 기습조를 편성하여 한밤중에 치웅의 집에 잠입하여 그를 칼로 찔러 죽였다. 치웅이 죽자 왕은 낙심하여 다시 현자를 불러들였다. 그대의 말이 옳았소. 이제 도둑을 잡아들이려면 어떻게 해야겠소? 현자가 대답했다. 도둑을 없애는 방법은 꼭 도둑을 잡아들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그럼 어찌해야 한단 말이오? 현명한 사람을 등용하여 그를 통해 윗사람들을 밝게 교화시키고 아랫사람들은 덕으로 감화시켜야 합니다. 그리하면 백성들은 스스로 부끄러운 마음이 무엇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물론 단실 내에 그게 이루어질 수 없을 것입니다만 도둑을 없애는 가장 확실하고도 근본적인 방법입니다. 관리와 백성들 스스로 도둑질이
부끄러운 짓임을 깨닫는다면 어찌 도둑질을 할 수 있겠습니까? 왕은 현자의 충고를 받아들여 널리 어진 인재들을 모아 등용시켰다. 과연 하루가 다르게 도둑이 점차 줄더니 마침내 도둑질을 하는 자가 하나도 없게 되었다. 장단점을 받아들이는 귀. 초나라 선왕 때 변사 강을은 재상 소해유를 눈의 가시처럼 여겼다. 어떻게든 소해유를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싶었으나 마땅한 구실이 없을 뿐더러 남의 단접을 꼬집으며 비방하는 것은 군자로서 취할 방법이 아니었다. 강을은 국리 끝에 선왕을 찾아가 다른 이야기만 한참 하다가 말미에 결론을 지으면서 말했다. 그래서 예로부터 아랫사람들이 하기에 달렸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모의를 꾸미면 윗사람이 곤경에 빠지지만 아래에서 갑론을박하며 서로 다투면 오히려 윗사람이 편해진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꼭 잊지 마십시오. 강을은 변사답게 요창한 말솜씨로 선왕에게 미리 선수를 쳐놓은 것이다. 며칠 뒤 강을은 다시 선왕을 찾아갔다. 어떤 신하가 다른 사람의 좋은 점만을 간한다면 그 신하를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물론 훌륭하게 평가하지. 그럼 반대로 다른 사람의 나쁜 점을 간하는 신하는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그런 자는 소인배나 다름없으니 가까이 두지 말아야겠지. 강을은 기회를 잡았다고 생각하며 얼른 다음 말을 이었다. 그리 되면 폐하께선 하비를 죽인 아들이나 임금을 죽인 신하가 있다는 사실을 끝내 모르시게 될 것입니다. 폐하께서 다른 이의 나쁜 점을 간하는 신하를 멀리 두셨기 때문입니다. 선왕은 그제야 강을의 말을 알아들었다. 그렇군. 그대의 말이 옳다.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단 말인가? 강을의 뜻대로 선왕은 그때부터 나쁜 점을 간하는 신하의 말에도 귀를 기울였다. 그 후 강을은 기회가 생길 때마다 마음 놓고 소해율의 나쁜 점을 선왕에게 간하곤 했다. 정신 이상자들이 사는 세상. 춘추시대 진나라에 봉씨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그에게는 골치 아픈 걱정거리가 하나 있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어려서는 총명했으나 커가면서 정신 이상 증세를 보인 것이다. 그의 아들은 남이 우는 것을 보면 즐거운 일이 있느냐 말하고 흰 것을 보면 검은 것이라 생각했으며 단감을 먹으라면 누가 내게 똥을 먹이려 드느냐며 성을 냈다. 봉씨는 아직 앞날이 창창한 아들의 장래가 걱정스러워 어떻게든 손을 써보려고 백방으로 애썼다. 그러던 차에 이웃 마을에 어떤 이가 한 가지 방법을 알려주었다. 노나라에 현명한 군사가 많이 있다는데 거길 한번 가보시지요. 봉씨는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고
서둘러 길을 떠났다. 그런데 노나라로 가던 중 한 현자를 만났다. 그 현자는 마치 도사처럼 긴 수염을 늘어뜨리고 있었는데 봉씨는 그에게 노나라로 가는 사연을 말해 주었다. 그런 사연이 있었구려. 그런데 당신은 과연 아들이 미쳤다고 생각하시오? 갑작스런 질문에 봉씨는 잠시 어리둥절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흰 것을 보고 검은 것이라는 사람이 미친 게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내 말 들어보시오. 지금 천하는 자기 이득만을 챙기고자 서로 물고 뜯느라 정신이 없소. 사람들이 거의 병적으로 변해가고 있소. 그런데 그들은 서로 같은 병을 앓고 있는 중이기에 자신이 병들어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오. 지금 천하 사람들이 모두 당신의 아들처럼 정신 이상자가 되어 있다면 그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당신이 미친 사람으로 보일 것이요. 듣고 보니 그렇군요. 그럼 제 아들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내 보기에 노나라의 군자들이라고 해서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소. 모두 자기 이익에만 정신이 팔려있는 세상이요. 병든 사람이 어떻게 병든 사람을 고친단 말이오? 공연히 헛걸음하지 말고 발길을 돌려 그대의 나라로 돌아가시오. 일단 세상이 정상적으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좋겠소. 봉씨는 현자의 말에 수긍하고 즉시 집으로 향했다. 유비 무환. 노나라의 한 마을에 아들 교육을 엄하게 하는 아버지가 있었다. 어느 겨울날 아들이 땔감을 구하려고 대문 밖을 나서려는데 안방에서 아버지가 그를 불러들였다. 아들이 방에 들어오자 아버지가 물었다. 지금 여기서 100리나 떨어진 남산에도 땔감이 있고 100걸음만 가면 되는 야산에도 땔감이 있다고 하자. 너는 어떤 곳으로 가서 땔감을 구하겠느냐? 아들이 답했다. 물론 100걸음만 가서 야산의 나무를 베어오겠습니다. 아버지가 말했다. 거리가 가깝다고 해서 쉽게 구해서는 안 된다. 또한 거리가 멀다고 해서 포기하는 일도 없어야 한다. 아들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좀 더 상세하게 가르쳐 주십시오. 가까운 야산의 땔감은 항상 가져다 쓸 수 있다. 즉, 그 나무들은 우리 집 땔감이나 마찬가지라는 말이다. 그런데 멀리 남산에 있는 나무는 천하의 땔감이다. 우리 집 땔감을 아껴둔 채 천하의 땔감을 먼저 가져다 쓴다면 천하의 땔감이 다 없어진다 해도 우리 집 땔감은 남아있을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느냐? 아들은 그제야 아버지의 말뜻을 알아들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대문을 나서서 천하의 땔감이 있는 산으로 가 나무를 해오겠습니다. 그릇 속의 백성들.
춘추 시대 때 어느 나라에 물고기 기르는 것을 취미로 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사람들을 만나면 자기처럼 물고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떠벌렸다. 그런데 그의 취미는 다른 사람과 달리 좀 유별한 데가 있었다. 여기저기서 잡아온 물고기를 큰 연못이나 어항에서 기르지 않고 마당에 작은 그릇 몇 개를 놓고 그 안에 물고기를 넣어 길렀다. 하루는 어떤 사람이 그의 집에 찾아왔는데 마당의 그릇을 보고는 대뜸 물었다. 당신은 물고기를 좋아한다고 들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그렇습니다. 원래 물고기가 살던 곳은 어디였습니까? 강이었죠. 그렇지요. 강이었지요. 그런데 지금 당신은 한 바가지밖에 안 되는 물 속에 넣어 기르고 있으니 누구든 이 광경을 본다면 당신이 진정 물고기를 아끼고 좋아한다 믿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남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소. 그릇 안의 물고기들은 얼마 살지 못하고 죽을 것입니다. 당신이 진정 저 물고기들을 아낀다면 지금이라도 연못이나 강에서 살 수 있도록 해주시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과연 며칠이 지나자 물고기들은 모두 죽고 말았다. 사람들은 물고기를 기르는 그의 방법에 빗대어 이렇게 말했다. 오늘날의 백성들은 그자가 기르는 물고기와 같고 오늘날의 정치인들은 모두 물고기를 아낀다는 그자와 같다. 벼랑 끝에 선 명궁. 활을 잘 쏘는 사내가 있었다. 그는 팔꿈치 위에 물이 담긴 종지를 올려놓고 활 시위를 당겨도 종지에서 물 한 방울 흐르지 않았다. 게다가 정확히 관역에 명중하였으며 다시 화살 하나를 날리면 먼저 쏜 화살의 꼬리 위에 꽂힐 정도로 명궁이었다. 어느 날 친구 하나가 찾아와 물었다. 자네는 진정 천하의 명궁이라고 자부하는가? 남들이 그렇게 불러주니 나도 그리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그렇다면 자네가 진정한 명궁인지 오늘 한번 시험을 해보겠나? 그렇게 하세. 그는 자신만만하게 친구의 뒤를 따라 나섰다. 친구는 그를 데리고 높은 산꼭대기로 올라갔는데 깎아지른 벼랑이 있는 곳에 서서 그에게 말했다. 내가 자네 한쪽 다리를 잡아줄 테니 다른 쪽 다리는 벼랑의 허공으로 뻗어보게. 뭐라고? 그는 이내 겁을 집어먹었다. 까마득한 낭떠러지의 허공에다 다리를 내미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는 친구가 시키는 대로 자세를 취했다. 자, 이제 됐네. 어서 활을 쏘아 저쪽 나무에 한 가운데를 맞춰보게. 그러나 그는 결국 단 한 발의 화살도 쏘지 못하고 벌벌 떨기만 하다가 한쪽 다리를 허공에서 거두었다. 친구가 그에게 말했다. 어떤 것이든 최고의 경지에 이른 지인은 천지의 어느 곳에 있더라도
정신과 기가 변치 않는 법일세. 이제 자네가 천하제일의 명궁인지 아닌지 알 수 있겠나? 선비의 헛된 죽음. 아직 수양이 덜 된 선비가 있었다. 그는 낯선 곳을 여행하다가 길을 잘못 들어 산속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날이 어두워졌기에 길을 찾다가 굶주림에 지쳐 쓰러지고 말았다. 선비는 그대로 잠이 들었다가 새벽녘이 되어서야 깨어났다. 그가 눈을 떴을 때 자기 앞에는 먹을 것이 놓여 있었다. 오, 어느 고마운 분이 먹을 것을 놓고 가셨구나. 선비는 그 음식을 누가 갖다 놓았는지 알지 못한 채 일단 단숨에 먹어치웠다. 잠시 후 선비 앞에 건장한 사내가 나타났는데 그는 구라는 이름을 가진 그 지방의 유명한 산적이었다. 선비는 사내의 정체를 알지 못한 채 물었다. 선생이 제게 음식을 주신 분입니까? 그렇소.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선생은 누구십니까? 나는 구라는 사람이요. 선비는 그 이름을 듣자마자 깜짝 놀라며 말했다. 그럼 당신이 그 유명한 산적이란 말이오? 이런, 나는 정의로운 선비니 산적 따위가 주는 음식은 죽어도 먹을 수 없소. 그러고는 손가락으로 목구멍을 찔러 먹은 것을 다 토해냈다. 그 후 선비는 결국 굶어 죽고 말았다. 선비 자신은 정의의 이름으로 죽어간다고 생각했으나 세상 사람들은 그의 얄팍한 정의로움을 비웃었다. 징후가 보이면 결단을. 어느 마을에 난폭한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는 동네를 돌아다니며 아무나 붙잡고 욕설을 해대다가 마음이 틀어지면 노인이고 아이이고 할 것 없이 마구 주먹을 휘둘렀다. 이를 보다 못해 동네 사람 하나가 이웃 마을로 이사를 가려고 했다. 그러자 옆집 사람이 찾아와서 그를 말렸다. 그 망나니 놈은 이제 머지않아 자멸하고 말 거요. 그러니 조금만 더 참읍시다. 그러나 이사를 가려던 사람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이제 나는 그 망나니의 얼굴만 보아도 두려워서 아무 일도 못하게 되었소. 동네 사람들 치고 그 놈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소? 내가 그를 두려워하는 것은 조금 다르오. 그가 내게 행패를 부리는 것이 그자의 마지막이 될지 모른다는 게 내가 정말로 두려워하는 것이오. 그는 마음먹은 대로 기어코 마을을 떠났다. 며칠 뒤 그를 찾아와 이사를 가지 말라고 권하던 옆집 사람이 죽고 말았다. 망나니가 정신이 돌아 칼을 들고 설치다가 그를 찔러버린 것이다. 이 사실을 전해 들은 현자가 이렇게 말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징후와 접하게 된다. 그 징후가 나쁜 것이든 좋은 것이든 일단 신경을 써서 파악해야만 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징후가 보일 때 단호히 결단하고 행동하는 일이다. 나팔꽃 사랑. 옛날 어느 중국 고을에 그림을 잘 그리는 화공이 아름다운 아내와 금실 좋게 살고 있었다. 어느 날 화공 부부가 사는 고을에 새 현령이 부임하였다. 그는 포악하기로 이름난 인물이어서 마을 사람들은 몹시 불안에 떨었다. 아니나 다를까 현령은 부임한 첫날부터 고을의 미인들을 전부 불러들이라며 본색을 드러냈다. 이 고을에는 미인들이 많다더니 다 헛소리였구나. 수십 명의 여인이 관가로 끌려왔으나 현령은 눈에 차는 인물이 없다며 투덜거렸다. 그때 현령에게 아부를 하려는 자가 나서서 말했다. 한 화공의 마누라가 기막힌 절색이긴 합니다만 이미 임자가 있는 몸이라서. 물론 현령은 그런 것을 가릴 덕을 갖춘 인물이 아니었다. 상관없으니 당장 가서 포박하여 끌고 오너라. 예? 포박을 해서요? 그래. 무슨 영문인지는 몰랐지만 관가의 졸개들은 현령이 시키는 대로 화공의 집으로 쳐들어가 그의 아내를 밧줄로 묶어 끌고 왔다. 그녀가 관가의 마당에 꿇어앉자 현령이 말했다. 내 죄가 무엇인지 알고 있겠지. 영문도 모른 채 끌려온 화공의 아내는 눈물을 떨구며 항변했다. 억울합니다. 제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렇게 포박하여 끌고 오십니까? 정말 내가 지은 죄를 모른단 말이냐? 그렇다면 내 죄를 가르쳐 주마. 옛말에 경국지색이라는 말이 있느니라. 이 말은 한 나라를 망칠 만큼 아름다운 미녀라는 뜻이니 곧 너를 두고 한 말이다. 내가 이 고을에 와보니 너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내들이 많더구나. 상사병에 걸려 자리에 누운 자들이 허다하고 너로 인해 집집마다 부부싸움이 그칠 날이 없으니 이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겠느냐? 억지가 아닐 수 없음에도 현령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자, 죄를 지었으니 옥살이를 하겠느냐? 아니면 나의 첩이 되겠느냐? 비로소 현령의 의중을 알아챈 화공의 아내가 눈을 부릅뜨며 소리쳤다. 이런 버러지만도 못한 인간 같으니 어서 나를 옥에 가둬라. 이렇게 하여 화공의 아내는 옥살이를 하게 되었다. 한편 귀가한 화공은 아내가 관과에 끌려갔다는 소리를 듣고 단숨에 달려왔다. 하지만 현령에게 항변하다가 매만 실컷 얻어맞고 쫓겨났다. 이 억울함을 어디다 호소할까? 힘이 없어 손을 쓸 방법이 없는 화공은 옥에 갇힌 아내를 생각하며 밤새 종이에다 그림을 그렸다. 그가 그린 그림은 꽃이었다. 이튿날 아침 화공은 그림을 가지고 관가로 달려갔다. 하지만 관가에서는 현령의 언명이라며 그를 막았다. 할 수 없이 그는
아내가 갇힌 감옥의 담장 근처로 가서 아내의 목소리라도 들으려고 불러보았다. 하지만 높은 축대가 가로막고 있어서 그의 목소리는 아내의 귀까지 미치지 못했다. 화공은 아내가 갇힌 감옥 밑에 주저앉아 땅을 파고는 자신이 밤새 그린 그림을 땅에 묻은 뒤 흙으로 덮었다. 화공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밤새 울었다. 얼마나 눈물을 쏟았는지 그가 앉아있던 주변의 흙이 흥건하게 젖어버렸다. 날이 새자 화공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화공이 그림을 묻은 자리에서 싹이 하나 돋았다. 그 싹은 화공의 눈물을 거름 삼아 거침없이 줄기를 뻗고 단숨에 그의 아내가 갇힌 감옥 창살까지 다다랐다. 창살 앞에 다다른 줄기는 마침내 꽃 한 송이를 피웠다. 그 꽃은 나팔 모양과 흡사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꽃을 나팔꽃이라고 불렀다. 그 꽃은 아침에 활짝 꽃을 피웠다가 낮이 되면 오므라들었다. 사람들은 그 꽃을 보며 화공을 동정했다. 화공의 넋이 이승에 남아 아내의 얼굴을 보기 위해 꽃이 되었구나. 간사한 지혜. 어느 여름 청나라에 폭우가 쏟아져 부자 한 사람이 강물에 빠져 죽었다. 그런데 한 사내가 우연히 그 시신을 건졌는데 문득 그의 머리에 스치는 것이 있었다. 이 사람이 부자였으니 잘하면 큰 돈을 만져볼 수 있겠는걸. 아닌 게 아니라 그 부자의 가족들이 사내를 찾아왔다. 섭섭하지 않게 돈을 주겠으니 시신을 넘겨주시오. 그러나 그는 더 큰 돈을 요구하며 시신을 넘겨주지 않았다. 부자의 가족들은 중재를 잘하기로 이름난 한 노인에게 찾아가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알려달라고 부탁했다. 노인은 태연하게 말했다. 무슨 그런 걱정을 그렇게 하시오? 그자는 결국 시신을 내놓을 수밖에 없을 텐데. 생각해 보시오. 그 시신을 가져갈 사람은 당신들밖에 없지 않소? 듣고 보니 맞는 말이었다. 부자의 가족들은 돈을 더 줄 수 없다며 버텼다. 그러자 이번에는 시신을 갖고 있는 사내가 노인을 찾아왔다. 그들에게 돈을 더 받아낼 방법이 없겠습니까? 노인은 이번에도 역시 태연하게 말했다. 걱정할 거 없소. 당신이 버티면 버틸수록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을 것이오. 생각해 보시오. 그들이 돈을 주고 살 시신은 당신이 갖고 있는 것밖에 없지 않소. 치욕을 안겨준 은인. 한나라의 명장 한신이 젊었을 때의 일이다. 그의 집은 매우 가난하여 남의 집에 얹혀 살기 일쑤였다. 그러나 집 주인은 한신을 홀대하여 밥 한 끼 제대로 주지 않았다. 한신은 할 수 없이 그 집을 나올 수밖에 없었다. 그 집에서 굶어 죽으나 밖에서 굶어 죽으나 죽기는 매한가지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람이 죽으라는 법은 없어서 한신에게 구세주 같은 사람이 나타났다. 하루는 한신이 물고기라도 잡아먹을 요량으로 강가에서 손으로 고기를 잡고 있었는데 마침 빨래하러 온 여인이 그를 발견했다. 저런 젊은 나이에 강가에서 고기나 잡아먹으려 하다니. 여인은 곧장 집으로 가서 밥과 반찬을 날라왔다. 그녀는 이후에도 수십 일 동안 한신에게 먹을 것을 주었다. 한신은 너무나 고마워 여인에게 은혜를 꼭 갚겠노라 다짐했다. 그러나 여인은 자신이 한 일에 대하여 전혀 생색을 내지 않았다. 나는 그저 젊은이가 끼니를 굶어 풀 죽은 모습이 하도 딱해 그런 것뿐이요. 그 후 인근 마을의 한 젊은이가 한신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 여러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한신을 불러 모욕을 주었다. 사내놈이 오죽 못났으면 여편네가 날라주는 밥을 먹고 사느냐? 그래도 내가 사내라고 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그는 한신에게 남자라면 자신을 칼로 찔러보라고 도발했다. 만약 그럴 용기가 없으면 자신의 가랑이 사이로 기어가라는 것이었다. 나는 아무 이유 없이 살인하여 죄를 짓고 싶지 않다. 그러자 젊은이는 한신을 더욱 깔보며 소리쳤다. 나를 찌를 용기도 없는 놈이 무슨 큰 소린가. 결국 너는 나를 찌르지 못했으니 내 가랑이 사이로 기어서 지나가라. 젊은이의 말에 한신은 피가 거꾸로 솟는 듯 했으나 이내 이를 악물고 그가 시키는 대로 기어서 가랑이 사이로 지나갔다. 그러자 그 광경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모두 배를 잡고 웃었다. 몇 년 후 한신은 초나라의 왕위에 올랐다. 어느 날 한신은 과거에 신세를 진 사람들을 궁궐로 불러들였다. 그는 강가로 먹을 것을 날라주었던 여인에게는 1천금을 주었다. 그리고 한때 얹혀 살던 집 주인에게는 100전을 주었다. 한신은 집 주인에게 말했다. 당신보다 여유가 없는 사람들에게 덕을 베풀지 못했으니 당신은 소인이요. 그러니 당연히 대인의 면모를 갖춘 저 여인보다 적은 돈을 내린 것이요. 그리고 과거에 자신을 칼로 찌르라고 종용하며 가랑이 사이로 기어가게 한 젊은이에게는 벌 대신 관직을 주었다. 신하들은 한신의 그 같은 조치를 이해하지 못했다. 한신이 의아한 표정을 짓는 신하들에게 말했다. 만약 예전에 한순간의 분노를 참지 못하고 저자를 칼로 찔렀다면 오늘 이 자리에 내가 없었을 것이다. 나는 그날의 수모를 잊지 않으려고 매일 이를 악물었다. 그리고 엄청난 노력을 했다. 그러므로 어찌 보면 저자는 나의 은인일 수도 있는 것이다. 이제 죽은 목숨이라고 생각했던 그 젊은이는 한신의 넓은 도량에 새삼 감탄을 금치 못했다. 어려워도 꿋꿋한 것이 용기. 어느 날 제자 자로가 공자를 찾아왔다.
스승님, 강하다는 것은 어떤 걸 말합니까? 차로는 공자의 제자 중에서도 가장 용맹스럽고 힘이 센 장수 같은 인물이었다. 차로의 물음에 공자가 되물었다. 남쪽 지방에서 말하는 강함을 묻는 것이냐? 혹은 북쪽 지방에서 말하는 강함을 묻는 것이냐? 아니면 너 자신이 생각하는 강함을 묻는 것이냐? 차로는 자신의 질문에 대하여 그렇게 여러 종류의 답이 나오리라고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제가 잘못 여쭌 것 같습니다. 이 기회에 강함의 모든 것을 알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일러주마. 공자는 우선 남쪽 지방에서 말하는 강함의 비밀을 설명해 주었다. 남쪽 지방에서는 너그럽고 부드러운 기운으로 가르치고 잘못한 행동에 대해서는 보복하지 않는 것을 강하다고 한다. 그러고는 북쪽 지방에서 말하는 강하다는 의미를 설명했다. 북쪽 사람들의 용맹함이란 억세고 거친 사람들의 그것이다. 창과 갑옷으로 무장하고 죽어도 아무 미련을 두지 않는 것이 그 사람들이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것이 진정한 용맹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군자는 강한 것을 힘으로 여기지 않는 법이다. 군자는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평소에 잘 다져진 마음을 꿋꿋하게 지킨다. 이것이 진정한 용기라고 할 수 있지. 그러니 어느 쪽이 더 용맹스러운 것이겠느냐? 인생에 전곡을 짚을 줄 알아야. 말을 길들이는 두 조련사가 있었다. 그들은 한 스승 밑에서 함께 조련수를 배웠는데 나중에는 말의 얼굴만 보아도 어떤 녀석이 뒷발질을 잘하는지 분별해낼 정도로 능숙한 기술을 갖게 되었다. 하루는 스승이 두 제자를 불러 시험을 보았다. 자, 여기 말 한 마리가 있는데 이 녀석이 뒷발질을 잘할 것 같은지 한번 판별해 보아라. 평소 그 말은 성격이 고약한 편이었다. 그래서 조금 나중에 조련수를 시작한 제자는 뒷발질을 엄청 강하게 할 것 같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조련수를 배운 제자는 대답도 하지 않은 채 말의 뒤로 돌아서서 손바닥으로 엉덩이를 서너 차례 때렸다. 사형, 위험해. 나중에 배운 제자가 깜짝 놀라며 소리쳤으나 말은 뒷발질은커녕 엉덩이를 더 맞지 않으려고 앞으로 슬금슬금 도망치기 시작했다. 참으로 이상하군. 평소에는 분명히 성질이 고약한 녀석이었는데. 후배 제자가 무안해하자 선배 제자가 까닭을 설명해 주었다. 자네 판단도 전혀 틀린 건 아닐세. 이놈은 분명히 평소에 사나운 녀석이었으니까. 그런데 자세히 보면 지금 저 녀석의 앞무릎이 평소보다 많이 부어올라 있네. 앞발을 다친 게지. 말이 뒷발질을 하려면 자기 몸의 무게를 앞발에다 두어야 하는데 지금은 부상을 입었기 때문에
뒷발질을 할 수 없음일세. 후배 제자가 가까이 가서 말을 살펴보니 정말 앞발이 눈에 띄게 부어 있었다. 결국 자네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판단에서 실수를 한 셈이지. 그때 두 사람의 행동을 잠자코 지켜보던 스승이 나서서 말했다. 사람의 삶에도 말의 앞발과 같이 그 힘의 중심이 되는 곳이 있기 마련이다. 하지만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때론 그 중심이 되는 곳에 말의 무릎과 같은 고장이 생겨 자기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기지. 너희는 지금 저 말을 통해 인생의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배운 셈이다. 계획보다 중요한 실천. 중국 사천 변방에 있는 절에서 수양하던 두 스님이 더 넓은 세상을 보기 위해 여행을 계획했다. 그런데 한 스님은 가진 것이 하나도 없었고, 한 스님은 틈틈이 저축을 하여 꽤 많은 돈을 갖고 있었다. 어느 날 두 스님이 만나 여행 이야기를 나누었다. 가난한 스님이 말했다. 이제 어느 정도 여행 계획도 마쳤으니 내일이라도 남쪽 지방으로 여행을 떠나야겠네. 나와 함께 가지 않겠나? 저축을 많이 한 스님이 깜짝 놀라 말했다. 나는 아직 준비가 덜 됐네. 한 2, 3년 더 저축을 하면 작은 배 한 척은 구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 함께 가세. 한일세, 계획은 이미 충분히 세웠네. 나는 자네보다 훨씬 먼저 여행 계획을 세우고도 아직 떠나지 못하고 있는데 자네는 겨우 한 달 계획을 세우고 떠나려 하니 도대체 무엇을 믿고 그러는가? 저축을 많이 한 스님이 묻자 가난한 스님이 대답했다. 나는 물병 하나와 밥그릇 하나만 가지고 떠나려 하네. 그것 말고 뭐가 더 필요한가? 이튿날 가난한 스님은 절을 떠나 혼자 여정에 올랐다. 물론 저축을 많이 한 스님은 따라 나서지 않았다. 이듬해 가난한 스님은 3년 동안의 여행을 마치고 다시 절로 돌아왔다. 그러나 남아있던 스님은 여전히 여행길에 오르지 못한 채 저축을 하며 계획만 세우고 있었다. 모래도에 몸을 맡긴 사내. 공자가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다가 큰 강 하나를 만났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강 저편에서 사람이 허우적대고 있었다. 그것도 엄청나게 내리 쏟아지는 폭포 밑에서 허우적대는 것이었다. 저 정도로 거센 물살이라면 물고기조차 살 수 없을 거야. 아마도 자살을 하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자 중 하나가 공자에게 말했다. 그럴지도 모르지. 너희가 가서 저자를 구해주거라. 그러나 제자들이 물속으로 뛰어들려고 할 때 그는 이미 강물을 따라 밑으로 떠내려가기 시작했다. 제자들은 강으로 뛰어들지 않고 그를 쫓아 밑으로 향했다. 그런데 제자들이 강 밑으로 가보니 그는
유유히 콧노래를 부르며 천으로 몸의 물기를 닦고 있었다. 그의 얼굴을 살펴보니 자살하려는 사람의 표정이 아니었다. 공자가 그에게 다가가 물었다. 저 폭포는 높이가 30길도 더 되는 것 같고 저 정도의 소용돌이라면 물고기는 말할 것도 없고 악어처럼 힘센 것도 헤엄을 칠 수 없을 것이요. 그런데 그대는 저처럼 험한 곳에서 빠져나와 콧노래까지 부르고 있으니 도대체 어찌된 영문이요? 그가 대답했다. 저는 그저 저 강에서 수영을 하고 방금 올라온 것뿐입니다. 오, 그렇소? 그렇다면 헤엄을 치는데도 무슨 특별한 기술이나 도가 있다는 거요? 그가 담담하게 대답했다. 제가 특별한 기술이나 도를 가졌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하늘이 내려주신 천성에 따라 커왔고 천명에 따라 헤엄치는 기술을 배우고 또 천명에 따라 헤엄쳤을 뿐입니다. 저는 물을 거스린 것이 아니라 물결의 소용돌이를 따라 물속으로 들어갔다가 소용돌이가 솟구치면 따라 올라온 것뿐입니다. 그의 말을 듣고 공자가 제자들을 향해 말했다. 지금 이 자는 물의 도에 따라 자신의 몸을 맡겼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천성에 따라 자란 몸은 사사로운 생각을 버리고 천명에 따라 움직이면 그 해가 미치지 않는 법이다. 백성의 마음은 하늘의 마음. 맹자의 제자 만장이 스승에게 찾아가 물었다. 요 임금께서 천하를 순 임금에게 주셨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맹자가 대답했다. 그렇지 않다. 천자라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천하를 남에게 줄 권리는 없는 것이다. 만장이 다시 물었다. 그렇다면 순 임금께서 천하를 얻은 것은 누가 주어서 그리 된 것입니까? 맹자가 대답했다. 하늘이 주신 것이다. 하늘이 주셨다면 하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자세하게 명령을 내리셨다는 말씀이십니까? 그게 아니다. 원래 하늘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오직 그 사람의 행동과 그 행동에서 빚어지는 일의 발자취를 따라 하늘의 뜻을 표시할 뿐이다. 사람의 행동과 일의 발자취를 가지고 하늘이 그 뜻을 보여준다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그리하는 것인지요? 천자는 자기 자리를 물려받을 만한 인물을 찾아내서 하늘에 천거할 수는 있지만 하늘에 강요해서 자기가 점찍은 사람을 천자 자리에 앉힐 수는 없다. 옛날 요 임금께서는 순을 하늘에 천거하셨고 하늘은 이를 받아들였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순을 내놓아 여러 일을 시켜보았는데 하는 일마다 백성의 마음을 들게 하여 모두가 순을 따랐던 것이다. 바로 이를 두고 하늘은 말을 하지는 않지만 천자로 추천된 사람의 행동과 그 행동에서 빚어지는 발자취를 통해 하늘의 뜻을 표하는 거라 말하는 것이다. 만장이 맹자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결국 백성들의 마음이 하늘의 마음과 같다는 말씀이시군요. 백성에게 다가갈 수 있어야. 제나라 제상 관중이 병석에 누운 지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일어나지 못하자 환공이 친히 병문을 갔다. 환공이 보니 관중은 이제 일어날 가망성이 거의 없었다. 환공은 조심스레 물었다. 내가 하는 말 오해는 마시오. 만일 그대에게 불행한 일이 생긴다면 앞으로 누구에게 제상 자리를 맡기면 좋을지 말해줄 수 있소? 관중이 대답했다. 오해라니요. 당치도 않습니다. 폐하를 보필하지 못한 제 죄가 막중합니다. 폐하께서 지금 다음 재상을 생각하고 계시다는 것은 그만큼 국정을 잘 살피신다는 의미입니다. 혹시 다음 재상으로 생각해 두신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포수가를 염두하고 있어. 포수가가 관중과 가장 가까운 친구 사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다. 그래서 환공은 포수가라면 관중도 당연히 마음에 들어할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관중의 생각은 달랐다. 포수가는 적당하지 않습니다. 그는 청렴하고 선한 인물임에는 틀림없지만 자기보다 못한 사람과는 가까이 하지 않으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백성들에게 허물없이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좋겠소? 제 생각으로는 스뿡이 좋을 듯합니다. 그는 진리를 알고자 할 때 자기보다 못한 사람에게도 겸허히 배우려 합니다. 또한 자기보다 어려운 자를 보면 가엾게 여겨 인정을 베풉니다. 그는 겸손하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허물 없이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백성들 또한 그를 존경하며 따를 것입니다. 도둑을 없애려면 진나라에 도둑이 심하게 들끓었다. 관조를 풀어 모두 잡아들이려 했으나 도둑들이 워낙 신출귀몰해서 잡을 수 없었다. 왕은 고심 끝에 치웅을 불러들였다. 치웅에게는 사람의 눈과 눈썹의 상을 보면 그가 무슨 마음을 품는지 꿰뚫는 신통력이 있었다. 그러자 진나라의 현자가 나서서 왕에게 진언했다. 치웅은 도둑을 완전히 근절시킬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오? 그는 비상한 재주를 지닌 사람이요. 나는 관졸 1000명보다 치웅 한 사람이 더 낫다고 생각하고 있어. 당장은 효과를 거둘 수 있겠지만 결국 치웅은 죽음을 당할 것입니다. 현자의 말대로 치웅은 그동안 잡아들인 것보다 더 많은 수의 도둑을 검거해 감옥으로 보냈다. 치웅의 신통력에 위기감을 느낀 도둑들이 한자리에 모여 회의를 했다. 아우, 치웅 때문에 우리가 마음 놓고 활동할 수 없으니 그를 제거해야겠소. 결국 그들은 기습조를 편성하여 한밤중에 치웅의 집에 잠입하여 그를 칼로 찔러 죽였다.
치웅이 죽자 왕은 낙심하여 다시 현자를 불러들였다. 그대의 말이 옳았소. 이제 도둑을 잡아들이려면 어떻게 해야겠소? 현자가 대답했다. 도둑을 없애는 방법은 꼭 도둑을 잡아들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그럼 어찌해야 한단 말이오? 현명한 사람을 등용하여 그를 통해 윗사람들을 밝게 교화시키고 아랫사람들은 덕으로 감화시켜야 합니다. 그리하면 백성들은 스스로 부끄러운 마음이 무엇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물론 단실 내에 그게 이루어질 수 없을 것입니다만 도둑을 없애는 가장 확실하고도 근본적인 방법입니다. 관리와 백성들 스스로 도둑질이 부끄러운 짓임을 깨닫는다면 어찌 도둑질을 할 수 있겠습니까? 왕은 현자의 충고를 받아들여 널리 어진 인재들을 모아 등용시켰다. 과연 하루가 다르게 도둑이 점차 줄더니 마침내 도둑질을 하는 자가 하나도 없게 되었다. 장단점을 받아들이는 귀. 초나라 선왕 때 변사 강을은 재상 소해유를 눈의 가시처럼 여겼다. 어떻게든 소해유를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싶었으나 마땅한 구실이 없을 뿐더러 남의 단접을 꼬집으며 비방하는 것은 군자로서 취할 방법이 아니었다. 강을은 국리 끝에 선왕을 찾아가 다른 이야기만 한참 하다가 말미에 결론을 지으면서 말했다. 그래서 예로부터 아랫사람들이 하기에 달렸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모의를 꾸미면 윗사람이 곤경에 빠지지만 아래에서 갑론을박하며 서로 다투면 오히려 윗사람이 편해진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꼭 잊지 마십시오. 강을은 변사답게 요창한 말솜씨로 선왕에게 미리 선수를 쳐놓은 것이다. 며칠 뒤 강을은 다시 선왕을 찾아갔다. 어떤 신하가 다른 사람의 좋은 점만을 간한다면 그 신하를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물론 훌륭하게 평가하지. 그럼 반대로 다른 사람의 나쁜 점을 간하는 신하는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그런 자는 소인배나 다름없으니 가까이 두지 말아야겠지. 강을은 기회를 잡았다고 생각하며 얼른 다음 말을 이었다. 그리 되면 폐하께선 하비를 죽인 아들이나 임금을 죽인 신하가 있다는 사실을 끝내 모르시게 될 것입니다. 폐하께서 다른 이의 나쁜 점을 간하는 신하를 멀리 두셨기 때문입니다. 선왕은 그제야 강을의 말을 알아들었다. 그렇군. 그대의 말이 옳다.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단 말인가? 강을의 뜻대로 선왕은 그때부터 나쁜 점을 간하는 신하의 말에도 귀를 기울였다. 그 후 강을은 기회가 생길 때마다 마음 놓고 소해율의 나쁜 점을 선왕에게 간하곤 했다. 정신 이상자들이 사는 세상. 춘추시대 진나라에 봉씨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그에게는 골치 아픈 걱정거리가 하나 있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어려서는 총명했으나 커가면서 정신 이상 증세를 보인 것이다. 그의 아들은 남이 우는 것을 보면 즐거운 일이 있느냐 말하고 흰 것을 보면 검은 것이라 생각했으며 단감을 먹으라면 누가 내게 똥을 먹이려 드느냐며 성을 냈다. 봉씨는 아직 앞날이 창창한 아들의 장래가 걱정스러워 어떻게든 손을 써보려고 백방으로 애썼다. 그러던 차에 이웃 마을의 어떤 이가 한 가지 방법을 알려주었다. 노나라에 현명한 군사가 많이 있다는데 거길 한번 가보시지요. 봉씨는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고 서둘러 길을 떠났다. 그런데 노나라로 가던 중 한 현자를 만났다. 그 현자는 마치 도사처럼 긴 수염을 늘어뜨리고 있었는데 봉씨는 그에게 노나라로 가는 사연을 말해 주었다. 그런 사연이 있었구려. 그런데 당신은 과연 아들이 미쳤다고 생각하시오? 갑작스런 질문에 봉씨는 잠시 어리둥절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흰 것을 보고 검은 것이라 하는 사람이 미친 게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내 말 들어보시오. 지금 천하는 자기 이득만을 챙기고자 서로 물고 뜯느라 정신이 없소. 사람들이 거의 병적으로 변해가고 있소. 그런데 그들은 서로 같은 병을 앓고 있는 중이기에 자신이 병들어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오. 지금 천하 사람들이 모두 당신의 아들처럼 정신 이상자가 되어 있다면 그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당신이 미친 사람으로 보일 것이요. 듣고 보니 그렇군요. 그럼 제 아들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내 보기에 노나라의 군자들이라고 해서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소. 모두 자기 이익에만 정신이 팔려있는 세상이요. 병든 사람이 어떻게 병든 사람을 고친단 말이오? 공연히 헛걸음하지 말고 발길을 돌려 그대의 나라로 돌아가시오. 일단 세상이 정상적으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좋겠소. 봉씨는 현자의 말에 수긍하고 즉시 집으로 향했다. 유비 무환. 노나라의 한 마을에 아들 교육을 엄하게 하는 아버지가 있었다. 어느 겨울날 아들이 땔감을 구하려고 대문 밖을 나서려는데 안방에서 아버지가 그를 불러들였다. 아들이 방에 들어오자 아버지가 물었다. 지금 여기서 100리나 떨어진 남산에도 땔감이 있고 100걸음만 가면 되는 야산에도 땔감이 있다고 하자. 너는 어떤 곳으로 가서 땔감을 구하겠느냐? 아들이 답했다. 물론 100걸음만 가서 야산의 나무를 베어오겠습니다. 아버지가 말했다. 거리가 가깝다고 해서 쉽게 구해서는 안 된다. 또한 거리가 멀다고 해서 포기하는 일도 없어야 한다. 아들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좀 더 상세하게 가르쳐 주십시오. 가까운 야산의 땔감은 항상 가져다 쓸 수 있다. 즉, 그 나무들은 우리 집 땔감이나 마찬가지라는 말이다. 그런데 멀리 남산에 있는 나무는 천하의 땔감이다. 우리 집 땔감을 아껴둔 채 천하의 땔감을 먼저 가져다 쓴다면 천하의 땔감이 다 없어진다 해도 우리 집 땔감은 남아있을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느냐? 아들은 그제야 아버지의 말뜻을 알아들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대문을 나서서 천하의 땔감이 있는 산으로 가 나무를 해오겠습니다. 그릇 속의 백성들. 춘추시대 때 어느 나라에 물고기 기르는 것을 취미로 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사람들을 만나면 자기처럼 물고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떠벌렸다. 그런데 그의 취미는 다른 사람과 달리 좀 유별한 데가 있었다. 여기저기서 잡아온 물고기를 큰 연못이나 어항에서 기르지 않고 마당에 작은 그릇 몇 개를 놓고 그 안에 물고기를 넣어 길렀다. 하루는 어떤 사람이 그의 집에 찾아왔는데 마당의 그릇을 보고는 대뜸 물었다. 당신은 물고기를 좋아한다고 들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그렇습니다. 원래 물고기가 살던 곳은 어디였습니까? 강이었죠. 그렇지요. 강이었지요. 그런데 지금 당신은 한 바가지밖에 안 되는 물 속에 넣어 기르고 있으니 누구든 이 광경을 본다면 당신이 진정 물고기를 아끼고 좋아한다 믿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남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소. 그릇 안의 물고기들은 얼마 살지 못하고 죽을 것입니다. 당신이 진정 저 물고기들을 아낀다면 지금이라도 연못이나 강에서 살 수 있도록 해주시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과연 며칠이 지나자 물고기들은 모두 죽고 말았다. 사람들은 물고기를 기르는 그의 방법에 빗대어 이렇게 말했다. 오늘날의 백성들은 그자가 기르는 물고기와 같고 오늘날의 정치인들은 모두 물고기를 아낀다는 그자와 같다. 벼랑 끝에 선 명궁. 활을 잘 쏘는 사내가 있었다. 그는 팔꿈치 위에 물이 담긴 종지를 올려놓고 활 시위를 당겨도 종지에서 물 한 방울 흐르지 않았다. 게다가 정확히 관역에 명중하였으며 다시 화살 하나를 날리면 먼저 쏜 화살의 꼬리 위에 꽂힐 정도로 명궁이었다. 어느 날 친구 하나가 찾아와 물었다. 자네는 진정 천하의 명궁이라고 자부하는가? 남들이 그렇게 불러주니 나도 그리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그렇다면 자네가 진정한 명궁인지 오늘 한번 시험을 해보겠나? 그렇게 하세. 그는 자신만만하게 친구의 뒤를 따라 나섰다. 친구는 그를 데리고 높은 산꼭대기로 올라갔는데 깎아지른 벼랑이 있는 곳에 서서
그에게 말했다. 내가 자네의 한쪽 다리를 잡아줄 테니 다른 쪽 다리는 벼랑의 허공으로 뻗어보게. 뭐라고? 그는 이내 겁을 집어먹었다. 까마득한 낭떠러지의 허공에다 다리를 내미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는 친구가 시키는 대로 자세를 취했다. 자, 이제 됐네. 어서 활을 쏘아 저쪽 나무에 한 가운데를 맞춰보게. 그러나 그는 결국 단 한 발의 화살도 쏘지 못하고 벌벌 떨기만 하다가 한쪽 다리를 허공에서 거두었다. 친구가 그에게 말했다. 어떤 것이든 최고의 경지에 이른 지인은 천지의 어느 곳에 있더라도 정신과 기가 변치 않는 법일세. 이제 자네가 천하제일의 명공인지 아닌지 알 수 있겠나? 선비의 헛된 죽음. 아직 수양이 덜 된 선비가 있었다. 그는 낯선 곳을 여행하다가 길을 잘못 들어 산속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날이 어두워졌기에 길을 찾다가 굶주림에 지쳐 쓰러지고 말았다. 선비는 그대로 잠이 들었다가 새벽녘이 되어서야 깨어났다. 그가 눈을 떴을 때 자기 앞에는 먹을 것이 놓여 있었다. 오, 어느 고마운 분이 먹을 것을 놓고 가셨구나. 선비는 그 음식을 누가 갖다 놓았는지 알지 못한 채 일단 단숨에 먹어치웠다. 잠시 후 선비 앞에 건장한 사내가 나타났는데 그는 구라는 이름을 가진 그 지방의 유명한 산적이었다. 선비는 사내의 정체를 알지 못한 채 물었다. 선생이 제게 음식을 주신 분입니까? 그렇소.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선생은 누구십니까? 나는 구라는 사람이요. 선비는 그 이름을 듣자마자 깜짝 놀라며 말했다. 그럼 당신이 그 유명한 산적이란 말이오? 이런, 나는 정의로운 선비니 산적 따위가 주는 음식은 죽어도 먹을 수 없소. 그러고는 손가락으로 목구멍을 찔러 먹은 것을 다 토해냈다. 그 후 선비는 결국 굶어 죽고 말았다. 선비 자신은 정의의 이름으로 죽어간다고 생각했으나 세상 사람들은 그의 얄팍한 정의로움을 비웃었다. 징후가 보이면 결단을. 어느 마을에 난폭한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는 동네를 돌아다니며 아무나 붙잡고 욕설을 해대다가 마음이 틀어지면 노인이고 아이이고 할 것 없이 마구 주먹을 휘둘렀다. 이를 보다 못해 동네 사람 하나가 이웃 마을로 이사를 가려고 했다. 그러자 옆집 사람이 찾아와서 그를 말렸다. 그 망나니 놈은 이제 머지않아 자멸하고 말 거요. 그러니 조금만 더 참읍시다. 그러나 이사를 가려던 사람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이제 나는 그 망나니의 얼굴만 보아도 두려워서 아무 일도 못하게 되었소.
동네 사람들 치고 그놈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소? 내가 그를 두려워하는 것은 조금 다르오. 그가 내게 행패를 부리는 것이 그자의 마지막이 될지 모른다는 게 내가 정말로 두려워하는 것이오. 그는 마음먹은 대로 기어코 마을을 떠났다. 며칠 뒤 그를 찾아와 이사를 가지 말라고 권하던 옆집 사람이 죽고 말았다. 망나니가 정신이 돌아 칼을 들고 설치다가 그를 찔러버린 것이다. 이 사실을 전해 들은 현자가 이렇게 말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징후와 접하게 된다. 그 징후가 나쁜 것이든 좋은 것이든 일단 신경을 써서 파악해야만 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징후가 보일 때 단호히 결단하고 행동하는 일이다. 나팔꽃 사랑. 옛날 어느 중국 고을에 그림을 잘 그리는 화공이 아름다운 아내와 금실 좋게 살고 있었다. 어느 날 화공 부부가 사는 고을에 새 혈령이 부임하였다. 그는 포악하기로 이름난 인물이어서 마을 사람들은 몹시 불안에 떨었다. 아니나 다를까 혈령은 부임한 첫날부터 고을의 미인들을 전부 불러들이라며 본색을 드러냈다. 이 고을에는 미인들이 많다더니 다 헛소리였구나. 수십 명의 여인이 관가로 끌려왔으나 혈령은 눈에 차는 인물이 없다며 투덜거렸다. 그때 혈령에게 아부를 하려는 자가 나서서 말했다. 한 화공의 마누라가 기막힌 절색이긴 합니다만 이미 임자가 있는 몸이라서. 물론 혈령은 그런 것을 가릴 덕을 갖춘 인물이 아니었다. 상관없으니 당장 가서 포박하여 끌고 오너라. 예? 포박을 해서요? 그래. 무슨 영문인지는 몰랐지만 관가의 졸개들은 혈령이 시키는 대로 화공의 집으로 쳐들어가 그의 아내를 밧줄로 묶어 끌고 왔다. 그녀가 관가의 마당에 꿇어앉자 혈령이 말했다. 내 죄가 무엇인지 알고 있겠지. 영문도 모른 채 끌려온 화공의 아내는 눈물을 떨구며 항변했다. 억울합니다. 제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렇게 포박하여 끌고 오십니까? 정말 내가 지은 죄를 모른단 말이냐? 그렇다면 내 죄를 가르쳐 주마. 옛말에 경국지색이라는 말이 있느니라. 이 말은 한 나라를 망칠 만큼 아름다운 미녀라는 뜻이니 곧 너를 두고 한 말이다. 내가 이 고을에 와보니 너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내들이 많더구나. 상사병에 걸려 자리에 누운 자들이 허다하고 너로 인해 집집마다 부부싸움이 그칠 날이 없으니 이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겠느냐? 억지가 아닐 수 없음에도 혈령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자, 죄를 지었으니 옥살이를 하겠느냐? 아니면 나의 첩이 되겠느냐? 비로소 혈령의 의중을 알아챈 화공의 아내가
눈을 부릅뜨며 소리쳤다. 이런 벌어지만도 못한 인간 같으니 어서 나를 옥에 가둬라. 이렇게 하여 화공의 아내는 옥살이를 하게 되었다. 한편 귀가한 화공은 아내가 관과에 끌려갔다는 소리를 듣고 단숨에 달려왔다. 하지만 현령에게 항변하다가 매만 실컷 얻어맞고 쫓겨났다. 이 억울함을 어디다 호소할까? 힘이 없어 손을 쓸 방법이 없는 화공은 옥에 갇힌 아내를 생각하며 밤새 종이에다 그림을 그렸다. 그가 그린 그림은 꽃이었다. 이튿날 아침 화공은 그림을 가지고 관가로 달려갔다. 하지만 관가에서는 현령의 언명이라며 그를 막았다. 할 수 없이 그는 아내가 갇힌 감옥의 담장 근처로 가서 아내의 목소리라도 들으려고 불러보았다. 하지만 높은 축대가 가로막고 있어서 그의 목소리는 아내의 귀까지 미치지 못했다. 화공은 아내가 갇힌 감옥 밑에 주저앉아 땅을 파고는 자신이 밤새 그린 그림을 땅에 묻은 뒤 흙으로 덮었다. 화공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밤새 울었다. 얼마나 눈물을 쏟았는지 그가 앉아있던 주변의 흙이 흥건하게 젖어버렸다. 날이 새자 화공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화공이 그림을 묻은 자리에서 싹이 하나 돋았다. 그 싹은 화공의 눈물을 거름삼아 거침없이 줄기를 뻗고 단숨에 그의 아내가 갇힌 감옥 창살까지 다다랐다. 창살 앞에 다다른 줄기는 마침내 꽃 한 송이를 피웠다. 그 꽃은 나팔 모양과 흡사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꽃을 나팔꽃이라고 불렀다. 그 꽃은 아침에 활짝 꽃을 피웠다가 낮이 되면 오므라들었다. 사람들은 그 꽃을 보며 화공을 동정했다. 화공의 넋이 이승에 남아 아내의 얼굴을 보기 위해 꽃이 되었구나.